나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로비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내 짐이 터질 듯 담긴 검은색 쓰레기 봉투 3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투 하나 위로는 내가 애지중지하던 다육식물이 처량하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흙이 쏟아져 액자에 담긴 내 표창장 위를 더럽히고 있었다. 또 다른 봉투에서는 무선 마우스가 마치 탈출하려는 듯 전선에 매달려 대롱거렸다. 넌 이제 25이야. 최 이사가 잘 관리된 손톱으로 자신의 은색 시계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우린 구조조정 중이고 당장 나가. 나는 방금 막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온 참이었다. 내 뒤에는 여전히 기내용 캐리어가 끌려오고 있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첫 비행기 탓에 눈은 따갑고 머리는 멍했다. 불과 12시간 전만 해도 나는 남서부 최대 해운 회사의 CEO와 악수를 나누며 3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었다. 최 이사 뒤에는 내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회계팀의 박대리, 마케팅팀의 이나은과 강준호, 법무팀의 정 과장까지. 그들의 표정은 충격받은 얼굴부터 어색하게 웃음을 참는 얼굴까지 다양했다. 정 과장은 삐딱하게 웃으며 나와 최 이사를 번갈아 쳐다봤는데 마치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구경하는 듯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웅장한 로비에서 내 목소리는 창피할 정도로 작게 울렸다. 안내 데스크의 보안 요원은 모니터를 보는 척했지만 힐끔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간단해. 최 이사가 필요 이상으로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고. 내 자리는 없어졌어. 내 물건은 다 저 봉투 안에 있어. 그때 정문이 열리며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 2명이 들어오다가 우리 무리를 보고 멈칫했다. 그들의 등장으로 내 굴욕적인 상황에 더 많은 시선이 쏠렸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방금 성사시킨 한성해운 거는요. 클라이언트 인수인계는 최 이사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내 말을 잘랐다. 퇴직 서류는 이메일로 갈 거야. 내 사원증 권한은 이미 정지됐어. 나는 습관적으로 사원증을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것은 위층 내 책상 위 월요일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정리해둔 노트 옆에 놓여 있을 터였다. 제 노트북에 모든 파일이 있는데요. 내가 말했다. 3년간의 작업물, 연락처, 회사 자산이 떠올라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다. 최 이사가 얇은 미소를 지었다. IT팀이 내 개인 파일만 USB에 담아뒀어. 그녀는 가장 작은 쓰레기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다. 나머지는 회사 자산이야. 마케팅팀의 나은은 적어도 불편한 기색이라도 보였지만 준호는 마치 바닥 타일에 우주의 비밀이라도 적혀 있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난치시는 거죠? 내가 속삭였다. 현실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전 여기서 3년을 일했어요. 저한테는 그럴 자격이. 자격? 넌 딱 내 분수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최 이사가 다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클라이언트랑 친해지기 전에 이 부서의 주인이 누군지 기억했어야지. 그 비난은 얼음물처럼 차갑게 날아와 꽂혔다. 나는 내 일을 탁월하게 해낸 것 말고는 잘못한 게 없었다. 15분 주지. 안 그러면 보안요원 부를 거야. 최 이사가 다시 시계를 보며 말했다. 지금보다 더 쪽팔리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걸.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구경꾼은 점점 늘어났다.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구경하듯 속도를 줄이며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모른 척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시차와 충격으로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내 3년의 커리어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발치에 놓인 것을 내려다보았다. 주 60시간 근무, 친구들과의 약속 취소, 가장 먼저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했던 지난 3년의 세월. 나는 봉투를 챙기려 몸을 숙였다. 어색한 무게감에 낑낑대야 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겨우 몸을 일으켜 3개의 봉투를 균형 잡으며 최소한의 존엄이라도 지키려 했을 때 최 이사의 표정을 보았다. 만족감 비슷한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알았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로비를 빠져나갔다. 봉투의 무게 때문에 비행으로 굳은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출구로 향하던 중 봉투 하나가 찢어지며 다이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페이지가 팔락이며 펼쳐졌고 색깔별로 정리된 클라이언트 노트와 몇 달치 회의 일정이 드러났다. 나는 혼란 속의 유일한 질서였던 그 다이어리를 그대로 바닥에 버려두고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겨우 트렁크에 봉투들을 구겨 넣을 수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앞 유리를 통해 로비 유리문 너머로 여전히 나를 지켜보는 그들이 보였다.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엑셀을 밟아 요란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대신 모든 것을 바꿀 행동을 했다. 나는 웃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모든 걸 안다는 듯한 미소였다. 나는 로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인 뒤 차를 후진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뼈저리게.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벨김수연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수연.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컨설팅 회사의 수석 클라이언트 관리 전문가였다. 나는 그들이 어제 먹다 남은 점심처럼 내다버린 조용하고 유능한 회사원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 어머니의 작은 수선집 위층에 있는 좁은 단칸방에서 자라면서 나는 모든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으로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을 키워라. 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를 다녔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나 뛰었다. 하루 5시간만 자면서 4.5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유지한 4년의 세월 끝에 여러 대기업에 러브콜을 받았다. 최 이사의 회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그것은 꿈만 같았다. 빵빵한 복지, 퇴직금, 그리고 어머니가 드디어 일을 쉬실 수 있을 만큼의 연봉. 회사를 나온 뒤 나는 정처 없이 운전했다. 머릿속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느라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 한성해운 거는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몇 달을 공들였고 그들의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 고질적인 문제점을 이해했다. 한 대표의 자녀 이름까지 외우고 비서의 생일을 기억했으며 이사회가 제기한 모든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했다. 최 이사는 회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안서의 맨 위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다. 그게 우리의 암묵적인 합의였다. 일은 내가 하고 공은 그녀가 가져가고 회사는 번창한다. 오늘까지는 그랬다. 나는 어느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는 분노의 눈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직장을 잃어서 우는 게 아니었다. 배신감 때문이었다. 핸드폰이 동료들의 걱정스런 메시지로 진동했. 최 이사 뒤에 서 있던 그들이 아니라 다른 부서 동료들이었다. 소문은 빨랐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나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잘렸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집으로 오렴. 유자차 끓여놓으마. 어머니의 유자차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순 없겠지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머니의 작은 집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곳이었다. 대리석 로비와 유리문이 있는 번쩍이는 오피스 타워에서 멀리 떨어진 곳. 최 이사의 감시하는 눈길과 굴욕에서 벗어난 곳. 나는 첫날을 멍한 상태로 보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내 이야기를 들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하필 지금이니? 그 큰 계약을 따내자마자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나를 괴롭혔다. 왜 하필 지금일까?
누군가 내가 한성해운 프로젝트의 이후 과정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아니라면 이 타이밍은 설명이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억지로 이메일로 온 해고 통지서를 검토했다. 법률 용어는 차갑고 비인격적이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이주치 위로금, 나의 성과나 기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도 없었다. 이메일 하단에는 비밀유지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와 향후 12개월간 회사의 어떤 클라이언트와도 일할 수 없다는 경업 금지 조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서명할 뻔했다. 마지막까지 순종적인 직원으로 남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 2주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한성해운 미팅 자료를 준비하느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는데 최 이사의 유리벽 사무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조용한 사무실에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김수연이 점점 골치 아파져 최 이사가 말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자꾸 걔를 직접 찾잖아. 한성 쪽에서도 부산 미팅에 콕 집어서 김수연을 요청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팀 박 대리가 물었다. 이미 손 썼지. 최 이사가 대답했다. 윤미나가 다음 달부터 출근해. 걔 아빠랑 나랑 옛날부터 알던 사이야. 미나가 수연이 거래처들 다 맡을 거야. 김수연은요? 걘 아직 어리잖아. 딴 데 가서 알아서 잘하겠지. 어차피 서류상으로는 부서 구조조정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때 그들이 웃던 소리가 칼처럼 나를 베고 지나갔었다. 나는 짐을 챙겨 몰래 빠져나오며 내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내 압도적인 성과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지금 경업금지 서약서를 노려보며 그 대화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구조조정 때문에 해고된 게 아니었다. 내가 너무 유능해졌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최 이사보다 나를 더 선호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었다. 나는 아무 것에도 서명하지 않고 이메일 창을 닫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김수연 씨입니까? 전화를 받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누구시죠? 한성해운 한기준입니다. 부산에서 뵀었죠. 사무실로 계속 연락했는데 자꾸 말을 돌려서요. 퇴사했다는 말이 있던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한성해운의 한기준 대표가 내 개인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제부로 퇴사했습니다. 참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그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 상사한테 앞으로 실무 책임자로 당신을 원한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 말입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한 대표님, 최 이사가 제 퇴사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대답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당신이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계약 사인하자마자 우리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3일 동안 우리 구조조정을 돕느라 밤새우던 사람의 태도와는 영딴판이라 직접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최 이사는 수십억 원짜리 클라이언트에게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저는 어제 해고당했습니다. 나는 부산에서 돌아왔을 때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한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내일 점심시간 괜찮습니까? 의논할 게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알림이 떴다. 다른 클라이언트가 내 퇴사 소문이 사실인지 묻는 이메일이었다. 내가 멘토링했던 후배 직원이 혼란스럽다며 보낸 메시지도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옆으로 치워두고 노트북을 열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대신 나는 새 문서를 만들었다. 맨 윗줄에 클라이언트 관리 리스트라고 적었다. 기억을 더듬어 지난 3년간 구축해온 모든 클라이언트 관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담당자 이름, 선호도, 불만사항, 프로젝트 이력 등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내 머릿속에만 살아있는 정보들, 어떤 경업금지 조항도 뺏어갈 수 없는 디테일들. 저녁이 될 무렵 A사 용지 사장 분량의 노트가 완성됐고 결심이 섰다. 나는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사라져 주지도 않을 것이다. 최 이사는 위협 요소를 제거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진짜 위협을 만들어낸 셈이었다. 해가 질 무렵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수연아, 나 나은인데 한성 해운건 때문에 난리 났어. 최 이사님이 내 노트를 못 찾겠다고 하고 클라이언트는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 하셔. 한성 파일 어디다 뒀어? 나는 문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굴욕적으로 쫓겨난 지 정확히 24시간 만에 벌써 상황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나은의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폰 화면에 연달아 뜨는 알림들을 지켜보았다. 수연아, 급해. 전화 좀 받아. 최 이사님 지금 완전 멘붕이야. 내일 한성해운 실무 미팅 있잖아. 실무 미팅. 물론이다. 협상 중에 했던 모든 약속을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는 단계. 내가 주로 담당했던 그 단계 말이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유자차를 한 잔 탔다. 어머니가 부엌 문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웃고 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랜만이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내가 꿀을 저으며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 하고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쳤다.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바닥에서부터 가게를 일구신 분이다. 어머니는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권력의 역학관계를 더 잘 알고 계셨다. 비슷하게 됐나 보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재봉실로 돌아가셨다. 요즘은 돈 때문이 아니라 예쁜 것을 만드는 게 좋아서 동네 연극 극단의 의상을 만들어주고 계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기준 대표를 만났다. 그는 굳건한 악수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맞이했다.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주문을 마치자 그가 말했다. 아는 이사들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단순 구조조정 아니더군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분노를 억누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제 실무 미팅에서 있었던 일은 그가 적당한 단어를 찾으라 잠시 뜸을 들였다.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당신 후임자는 우리 합의사항의 기초조차 모르더군요. 윤미나 씨 말씀이시죠? 새로 왔다더니 정말 생초보더군요. 한 대표가 동의했다. 그리고 당신 상사는 당신이 설계한 맞춤형 물류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 대답도 못하더디다. 우리가 그 회사랑 계약한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는데 말입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수연 씨. 우린 당신 보고 계약했습니다. 우리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와 창의적인 솔루션에 이사회가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우린 실행 단계가 걱정됩니다. 그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독립 컨설턴트로서 이번 인수인계 감독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든 2배로 드리죠. 심장이 뛰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해고된 지 48시간도 안 되어 굴러들어온 황금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걸리는 게 있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내가 신중하게 말했다. 법적인 문제가 걱정됩니다. 아직 경업 금지 서약서에 사인은 안 했지만 그건 우리 법무팀이랑 이미 검토했습니다. 한 대표가 말을 잘랐다. 귀책 사유 없이 해고당했고 당신이 영업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거라 경업 금지 효력 갖기 힘듭니다. 게다가 그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계약을 끊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전 직장이 돈 받은 만큼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해달라는 거죠. 우아한 제안이었다. 나는 여전히 한성해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지만 최 이사의 부하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대리인 자격이 되는 것이다. 최 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 동료들과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가능성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진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 2차 실무 미팅이 잡혀 있거든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최 이사에게서 또 문자가 왔다. 한성해운 템플릿 어디 있어? 급해. 나는 답장 없이 핸드폰을 넣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학 동창이자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가 서명 안 했으면 강제 못해. 내 상황을 듣고 그가 확신했다. 그리고 큰 계약 따내자마자 바로 자른 건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의심할 만한 상황이야. 회사에서 서류 보내면 내가 검토해 줄게. 고마워.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개인 컨설팅 사업자 내려면 뭘 알아야 할까? 그의 조언은 철저하고 현실적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사업자 등록, 법인 계좌 개설, 기본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할 일 목록을 완성했다. 해고 3일 만에 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해냈다. 나는 회사 이름을 솔루션이라고 짓고 클라이언트 관리와 실행 관리에 대한 내 경력을 강조한 심플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전 직장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나는 한기준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 첫 번째 감독 미팅은 금요일 오전 10시 내 전 직장 건물에서 열렸다. 그날 아침 나는 옷을 신경 써서 입었다. 회사 다닐 때는 입지 않았던 차콜 그레이 정장, 세련된 메이크업, 평소와 다르게 스타일링한 머리, 부하 직원 김수연이 아닌 독립 컨설턴트 김 대표의 이미지였다. 내가 로비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자 보안 요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김 대리님. 아니, 수연 씨? 한성해운 실무 미팅 참석차 왔습니다. 내가 설명하며 한기준 대표의 명함과 방문증 신청서를 내밀었다. 한성 측 컨설턴트 자격입니다. 요원은 눈썹을 치켜 세우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방문증을 건넸다. 15층 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마음을 다잡았다. 15층 문이 열리자 법무팀 정 과장과 마주칠 뻔했다. 김수연? 그가 들고 있던 커피를 쏟을 뻔하며 더듬거렸다. 네가 여긴 웬일이야? 일하러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그를 지나쳐 회의실로 향했다. 5분 일찍 도착했지만 한 대표와 그의 팀원 2명, 그리고 마케팅팀의 나은과 준호가 이미 와 있었다. 나를 본 나은은 경악했고 준호는 안도하는 눈치였다. 김 대표가 우리 측에서 실행 감독을 맡아줄 겁니다. 한 대표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소개했다. 나은의 눈이 커졌다. 준호는 태블릿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정각 10시. 최 이사가 박 대리와 윤미나 낙하산 신입을 데리고 들어왔다. 최 이사는 나를 보자마자 멈춰섰고 비즈니스용 미소가 얼굴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가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수연 씨는 한성해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왔습니다. 한 대표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프로젝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 모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억지 미소로 돌아왔다. 참, 제주도 좋으시네요, 대표님. 회의는 숨막히게 어색하게 진행됐다. 윤미나는 내가 설계한 복잡한 물류 모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끼어들어 설명하려다 상황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박 대리는 누가 구해주길 바라는 듯 계속 핸드폰만 확인했다. 그 와중에 나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부분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꼼꼼하게 메모했다. 굳이 복수심을 드러내거나 유치하게 굴 필요가 없었다. 상황 자체가 알아서 복수를 해주고 있었으니까. 2시간의 고통스러운 회의 끝에 한 대표가 휴식을 제안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나가자 최 이사가 창가 구석으로 나를 몰아붙였다. 머리 좀 썼네. 그녀가 씹어뱉듯 말했다. 근데 이런 쇼가 통할 거라고 생각. 이건 쇼가 아닙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비즈니스죠. 한성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고용한 겁니다. 전 그냥 제 일을 하는 거고요. 넌 날 엿먹이려는 거야. 아니요, 최 이사님. 본인을 엿먹인 건 이사님 자신이죠.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을 잘랐을 때 말입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이 부서를 맨바닥에서 키웠어. 고작 클라이언트 하나 붙잡았다고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저 한성이 돈 낸 만큼의 결과물을 받길 원할 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다. 최 이사나 회사를 파멸시키고 싶진 않았다. 그저 정의, 그리고 내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했을 뿐. 회의가 다시 시작됐을 때 나은이 나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보고 있음을 느꼈다. 심지어 준호도 내 침착함에 감탄한 듯 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우리는 수정된 실행 일정에 합의했고 주 2회 회의를 잡았다. 물론 그 모든 회의에 나는 한성해운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것이다. 잘했어요. 건물을 나서며 한 대표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구경하는 재미만으로도 컨설팅 비용값은 충분히 했습니다. 나는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농담에 맞장구 치진 않았다. 이건 최 이사에게 망신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물론 통쾌하긴 했지만 이건 내가 전문가로서 홀로 서기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다음 2주 동안 전 직장에서 계속 연락이 왔다. 이제는 나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내가 아니면 모르는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대해 물어왔다. 나는 일부는 대답해주고 일부는 무시했다. 언제나 정중했지만 필요 이상의 정보는 주지 않았다. 내 우선순위는 내 사업을 키우는 것이지 그들의 문제를 공짜로 해결해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는 사이 내 컨설팅 사업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예전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승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가 은근슬쩍 현재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곳에서는 제안서 검토를 부탁해왔다. 나는 직접적인 영업은 피하면서도 언제든 상담 가능하다는 신호를 조심스럽게 보냈다. 살얼음판 같은 균형이었다. 복수심에 불타거나 기회주의자처럼 보이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가치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해고 3주차, 어머니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마케팅팀 준호가 서류 봉투를 든 채 어색하게 현관에 서 있었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문을 열어주자 그가 말했다. 근데 회사 채널로 보내긴 좀 그래서. 봉투 안에는 한성해운건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대회비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실행 지연과 클라이언트 불만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내가 물었다. 준호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상황이 엉망이야, 수연아. 미나 씨 어제 관뒀어. 최 이사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 지르니까 울면서 나가버렸어. 클라이언트는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최 이사가 널 탓하고 있어. 나를? 난 한성해운이 고용한 대로 일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고의로 정보를 숨기고 있다고, 자기를 엿먹이려고 일부러 방해 공작을 펼친다고 소문내고 다녀. 나는 봉투를 돌려주었다. 난 아무것도 숨긴 거 없어, 준호야. 난 내가 만든 시스템을 그쪽이 잘 쓰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야. 최 이사가 나 없이 계약 이행을 못하는 건 내 문제가 아니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너한테 일어난 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해. 그가 떠난 뒤 나는 현관 그네 의자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최 이사가 절박해지고 있다. 좋아. 하지만 그녀의 모함은 거슬렸다. 나는 모든 회의에서 프로다웠고 질문에는 성실히 답했다.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건가? 그들이 쩔쩔매는 걸 너무 즐기고 있나? 다음 실무회의 준비를 하며 이 의문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의심은 싹 사라졌다. 최 이사가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비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있었다. 한 대표와 그의 팀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 김수연 씨. 최 이사가 가식적인 따뜻함으로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이쪽은 우리 법무팀장 오승현 변호사야. 자네의 이번 프로젝트 개입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오 팀장이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다. 김수연 씨, 귀하는 현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한 적 없는데요. 내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최초 입사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반박했다. 17페이지 3항, 표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그가 옳았다.
3년 전 입사할 때 깨알 같은 글씨 속에 묻혀있던 조항이 기억났다. 한 대표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너무 적대적이군요. 김수현 씨는 본인이 설계한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팀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김수현 씨가 한성해운과의 모든 업무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눈이 나를 향했다. 덫이 조여오는 게 느껴졌다. 싸우면 비싼 소송 비용에 휘말릴 테고 물러서면 유일한 클라이언트와 자신감을 잃게 된다. 한 대표를 쳐다보자 그가 안심하라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웃음을 짓고 있는 최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입장 잘 알겠습니다. 내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합당한 법적 의무라면 기꺼이 따라야죠. 최 이사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하지만 내가 덧붙였다. 진행하기 전에 다른 법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문제라니요? 오, 팀장이 인상을 썼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개인 아카이브에서 찾아낸 이메일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 이건 작년에 최 이사님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가 직접 감독하는 하에 커스텀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한 내용이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작업물에 대해서는 표준 경업 금지 조항의 예외를 둔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건 맥락이 다르잖아. 맥락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려 비슷한 지시가 담긴 일련의 메일들을 보여주었다.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승인한 패턴이 보이시죠? 제 변호사는 이것이 제 고용 조건의 수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건 블러핑 허세였다. 이 특정 이메일에 대해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자문받은 건 아니었지만 문서는 진짜였다. 최 이사가 내게 재량권을 줬다는 게 자랑스러워서 저장해둔 것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율성이 지금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오 팀장이 노트북을 가져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메일을 훑어보았다. 이건 좀 더 자세히 검토해봐야겠는데요. 물론이죠. 내가 동의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성해운의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내부 분쟁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이유를 한성 측에 공식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린 김수현 씨가 계속 참여하길 강력히 원합니다.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귀사와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위협은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공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이사의 야심찬 덫이 보기 좋게 역관광을 당한 셈이다. 긴 침묵 끝에 오 팀장이 서류를 챙겼다. 이 논의는 나중에 다시 하시죠. 일단 회의 진행하십시오. 오 팀장과 최 이사가 구석에서 격한 귓속말을 나누는 동안 한 대표가 나를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나는 내 입장을 지켜냈다. 그들의 게임에서 그들을 압도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승리가 아니었다. 이건 소모전의 첫 번째 전투일 뿐이었고 나는 이제 막 몸을 풀었을 뿐이었다. 최 이사와의 대치 상태는 2주간 계속됐다. 나는 한성해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가이드를 제공하면서도 철저히 직업적 거리를 유지했다. 오 팀장은 매의 눈으로 나를 감시했지만 소송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내가 제시한 이메일들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물밑에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다. 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프로젝트 문의 문자가 빗발쳤다. 나는 가능할 때만 답했고 점점 더 짧게 답했다. 내 우선순위는 내 회사를 키우는 것이지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한기준 대표는 단순한 클라이언트 이상이었다. 그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다른 기업 오너들에게 나를 우리 프로젝트를 살려낸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창업 3주 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와 계약했고 일주일 뒤 세 번째 계약을 따냈다. 반면 전 직장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내 뜻밖의 동맹군이 된 준호가 가끔 문자로 소식을 전해왔다. 2차 실무 미팅 대참사, 클라이언트 계약 해지 위협. 최 이사가 네가 만든 물류 모델 자기 거라고 우기다가 기본 원리도 설명 못해서 망신당함. 어제 마케팅팀에서만 3명 퇴사. 나는 그들의 고통을 즐기지는 않았다. 최 이사 건은 조금 고소했지만 낡은 것이 무너지는 걸 구경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짓는 데 집중했다. 해고 6주 후 나는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대단한 곳은 아니었다. 큰 창문이 있는 방 2개, 책상과 회의 탁자, 작은 탕비실이 전부였다. 하지만 온전한 내 공간이었다. 남이 엿보는 유리벽도 사내 정치도 최 이사도 없었다. 어머니가 이사를 도와주시며 예탄 사무실을 둘러보셨다. 식물이 필요해. 생명력이 있어야지. 다음 날 어머니는 튼튼하고 손이 덜 가는 화분 3개를 가져오셨다. 그중 하나는 내가 해고당하던 날 쓰레기 봉투에서 구출해낸 다육식물의 꺾꽂이였다. 녀석의 이세가 내 새로운 시작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오후 새 컴퓨터를 세팅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수연 대표님이신가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박 회장입니다. 귀하가 다녔던 회사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회장? 6주 동안 이 난리통 속에서도 언급조차 없던 이사회가 움직였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습니까, 회장님?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귀하의 퇴사 과정과 현재 한성해운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습니다. 위장이 조여들었다. 최 이사가 기어코 이사회를 설득해 소송을 걸려는 걸까? 내일 오후 시간 가능합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비서실 통해서 장소 보내드리죠. 전화를 끊자마자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는 기꺼이 동행해주겠다고 했다. 그는 내 상황, 해고 후 서명하지 않은 경업금지 서약서, 독립 업무 승인 이메일, 해고 정황 등을 1시간 동안 꼼꼼히 검토했다. 법적으로 네가 유리해. 민재가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사회 의장이 부서 내 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건 드문 일이야. 뭔가 더 큰 게 있어. 회의는 다음 날 오후 2시 시내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 열렸다. 민재와 내가 도착했을 때 박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 3명이 더 있었다. 최 이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은발 단발머리에 절제된 장신구를 한 60대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대표. 변호사 대동하셨군요. 현명하십니다. 그녀가 자리를 권했다.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자리에 앉자 박 회장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최근 클라이언트 관리본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매우 우려스럽더군요. 금속 태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이사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조직적인 성과 가로채기, 클라이언트 관계 방해, 그리고 부당 해고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귀하의 전상사인 최지민 이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이죠. 서류철을 열어보니 이메일, 회의록, 인사 고과표가 들어있었다. 최 이사가 지속적으로 내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고 중요한 미팅에서 나를 배제시키고 한성해운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부터 내 해고를 계획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귀하가 떠난 뒤 클라이언트들의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이 계속했다. 한성해운은 가장 목소리가 컸을 뿐이고 다른 곳에서도 담당자 부재와 업무 연속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나는 민재를 쳐다봤고 그는 계속 들어보라는 듯 눈짓했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박 회장이 다른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대답했다. 2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회사로 복귀하십시오. 직급은 이사급으로 승진, 연봉 대폭 인상, 그리고 경영진 직속 보고 라인을 보장합니다. 최지민 이사를 거치지 않고요. 뜻밖의 선물 같은 제안이 공중에 떠돌았다.
6주 전이었다면 절이라도 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제안을 기다렸다. 박 회장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면 귀하의 컨설팅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다. 6주 된 내 회사를, 제 신생 회사를 인수하신다고요? 우리는 귀하의 전문성과 클라이언트 관계를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경쟁사로 넘어가기 전에요. 박 회장 옆에 앉은 여성이 정정했다. 귀하의 부재로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민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떤 옵션이든 논의하기 전에 제 의뢰인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경업 금지 위반 소송 협박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사회 승인 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소송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두 제안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복귀 제안은 파격적인 연봉과 대우였고, 인수 제안은 넉넉한 인수금과 3년 컨설팅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민재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박 회장이 동의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서요. 호텔을 나와 민재와 나는 회의 내용을 복기했다. 저쪽이 아주 급해. 민재가 말했다. 한성해운은 빙산의 일각이야. 너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인수를 하려 할까? 그냥 고용하면 되는데 내가 다시 나갈까봐 그러는 거겠지. 인수를 하면 내 전문성을 묶어두고 잠재적인 경쟁자도 없애는 거니까. 나는 3일 동안 고민했다. 돈은 유혹적이었다. 어느 쪽이든 경제적으론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복귀한다는 건 나를 버렸던 그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인수는 이제 막 맛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 이사의 거취도 불분명했다. 이사회가 그녀를 내칠 명분을 쌓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지만 3일째 되던 날 새 사무실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한기준 대표였다. 수연 씨,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전 직장이 태영그룹 계정 잃었답니다. 업계 게시판이 난리예요. 태영그룹은 한성해운 다음으로 큰 회사 매출의 기둥 같은 클라이언트였다. 최 이사가 오기 전부터 있던 장기 거래처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시스템 장애가 났는데 수연 씨 팀이 만들어뒀던 리포팅 포털에 접속이 안 됐대요. 지원 요청했는데 뺑뺑이만 돌렸다더군요. 그가 말을 멈췄다. 그쪽에서 새 컨설턴트 구한다길래 내가 수연 씨 이름 좀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영그룹을 잃는다는 건 최 이사 부서의 치명타, 아니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완전 초상집 분위기. 최 이사 긴급 전체 회의 소집함. 태영그룹 날아가고 남탓 시전 중. 퍼즐이 맞춰졌다. 이사회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해가 갔다. 그날 저녁 나는 결정을 내리고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2가지 제안 다 검토했습니다. 역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 후 나는 전 직장 건물로 들어섰다. 방문객도 외부 컨설턴트도 아닌 신설된 고객 성공본부의 본부장 전무 자격이었다. 이 부서는 최 이사의 부서와 평행하게 존재하지만 모든 주요 계정의 실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상위 조직이었다. 1시간 전 전사공지가 나갔다. 내가 로비를 가로지르자 직원들의 시선이 꽂혔다. 속닥거리는 소리가 내 뒤를 따랐다. 보안 요원은 활짝 웃으며 방문증이 아닌 새 임원용 사원증을 건넸다. 환영합니다, 전무님. 나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전 부서보다 2층 위에 있는 층으로 향했다.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내 새 사무실 문패에는 이미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족하십니까? 시작이 좋네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내가 말했다. 인수팀은 태영그룹 복구 전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군요. 오후에 미팅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예전 부서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박 회장이 눈썹을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A 회의실에서 최 이사가 비상회의 중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다. 10분 뒤 나는 A 회의실 문 밖에서 최 이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추가적인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대책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 위기를 넘기려면 다 같이 뭉쳐야 해. 내가 각자 클라이언트 방어 전담 리스트를 짰는데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20명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 혼란, 희망, 경계심이 뒤섞인 표정들. 최 이사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든 채 상석에 얼어붙어 있었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피로가 역력했다. 수연. 아니, 김전무. 그녀가 애써 평정심을 찾으며 말했다. 소식 들었어. 축하해. 우린 지금 방어 대책 논의 중이었는데. 무슨 논의 중이었는지 압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끊고 테이블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제 모든 주요 클라이언트 방어 및 관리 업무는 고객 성공 본부로 이관되었음을 알리러 왔습니다. 최 이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지. 지금 회의 중인데. 따로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사회 승인하에 조직 개편안이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최 이사님 팀은 신규 영업을 계속 맡겠지만 기존 클라이언트의 실행과 관리는 이제 제 소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최 이사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으로 붉어졌다. 내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로비에 서 있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이건 월권이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아니요. 월권 아닙니다. 오늘 아침 공문 못 보셨나요? 나는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실행 및 클라이언트 관리 업무를 하던 분들은 30분 뒤 임원 회의실로 모이세요. 부서 재배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즉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인원을 데려가겠다는 뜻이었다. 최 이사의 부서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된다. 그녀와 몇몇 영업사원만 남아서 직원들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충격받은 표정,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표정들이 스쳐갔다. 나는 최 이사에게 다가가 그녀만 들릴 수 있게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자르는 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그건 너무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해서요. 직함도 사무실도 유지하실 겁니다. 단지 단순 영업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요. 클라이언트 컨택도 실행 감독도 관리할 팀도 없이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상황 파악이 끝난 것이다. 이게 네 복수니? 이 모든 걸 네가 꾸민 거야? 나는 웃었다. 그날 주차장에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차분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그 미소였다. 제가 꾸민 건 없어요, 최 이사님. 전 그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실력을 키웠을 뿐입니다. 나는 텅 빈 회의실을 가리켰다. 나머지는 전부 이사님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고요. 나는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 그리고 이 바닥에서 딴 데 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이사님에 대해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소문은 날대로 났으니까요. 복도에 나와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잔인함이나 악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최 이사는 나처럼 일자리를 잃진 않겠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권력이 사라졌음을, 영향력이 증발했음을, 미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유리벽 사무실에 앉아 내가 그녀가 망치려던 것을 다시 세우는 꼴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클라이언트들이 나를 찾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예전 부하 직원들이 내 밑에서 승승장구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가볍게 버렸던 조용하고 유능한 여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었다는 것을. 내 복수는 그녀의 밥줄을 끊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내가 실패할 거라 믿었던 곳에서 성공하는 것,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복수였다.
6개월 만에 우리 회사의 클라이언트 유지율은 68%에서 97%로 올랐다. 실행 관련 불만은 거의 제로가 됐다. 태영그룹 계정도 돌아왔고 이탈을 고려하던 세 곳의 대형 클라이언트도 잡았다. 우리 팀은 확장되었고 새로운 전문 분야를 추가하며 업계 전반의 신규 사업을 끌어왔다. 최 이사는 유리벽 사무실에 남아 기본적인 영업 전화를 돌리고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를 쓰며 지냈다. 그녀는 그만두지 않았다.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 대신 쪼그라든 역할에 적응해갔다. 가끔 클라이언트 관계에 끼어들려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내가 쓰레기 봉투에 담긴 짐을 들고 서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이사회는 나를 CCO 최고 고객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내가 이끈 변화를 인정한 새로운 임원직이었다. 연례 주주총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최 이사는 맨 뒷줄에 앉아 남들과 함께 예의상 박수를 치고 있었다. 단상에 올라 수락 연설을 하며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분노는 없었다. 그저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체념 섞인 인정뿐이었다. 그녀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해고한 게 아니었다. 나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는데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다육식물 화분이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생존자가 또 다른 생존자에게 엄마, 나는 창가에 놓여 있는 내 원래 화분의 이세 옆에 그것을 나란히 두었다. 쓰레기 봉투에 버려졌지만 기어코 살아남아 번성한 바로 나처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통쾌한 복수극.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벨수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